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13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성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우한에서 귀국해 격리 중인 성인이 신종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 환자가 우한에서 대피한 미국인 중 한 명으로 남가주 샌디에고 인근의 미라마 해병대 항공기지에서 14일간의 강제 격리 조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13번째 확진자가 추가 검사를 위해 지난주 샌디에고 메디컬 센터로 이송된 4명 중 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격리 관찰을 위해 샌디에고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고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워싱턴, 위스콘신 등 6개 주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Of the 13 cases here in the United States, 11 occurred in individuals who themselves had traveled in Hubei province or in Wuhan. 2 of the individuals had very close contact, household contact, husband and wife contact with one of those cases. CDC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내 전염 속도가 유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접촉과 그러한 접촉들이 고위험에 노출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를 상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o not have widespread transmiss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currently operating under a strategy of trying to delay the arrival of individual cases and to slow the spread of cases should they occur. CDC는 또 현재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등에 분산 격리돼 있는 미국인들 중 신규 또는 집단 감염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비드-19, 코비드-19로 정했습니다. WHO는 지리적 위치와 동물,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질병과 관련 있는 이름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비드-19으로 명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로운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불렸습니다. WHO는 지리적 위치나 동물,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질병과 관련한 이름을 찾던 도중 코비드-19으로 확정했습니다. -19. CO stands for corona, as you know. VI stands for virus. D for disease, so COVID. WHO가 이름을 정하는 것은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시 표준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또한 보건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UN 위기관리팀을 가동했고 WHO가 긴급 대응팀을 이끌게 됩니다. 코비드-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WHO는 각국이 가능한 한 공격적으로 코비드-19과 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며 18개월 이내에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독일 등의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WHO는 백신 개발과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각국의 자료를 공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감염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1차로 철수해 귀국한 후 격리 조치됐던 미국인들이 오늘 격리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한에서 철수한 1차 그룹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앤 슈체 CDC 부국장은 현재 미국에 격리돼 있는 195명의 미국인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격리에서 풀려나면 미국에 돌아온 이후 14일 만입니다. 격리 조치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국무부 직원과 가족들로
이들은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마치 공군기지 안에 격리돼 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 경선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이어 1위를 차지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추락하는 등 판세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는 두 번째 뉴햄프셔 경선. 앞서 있었던 아이오와 당원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표 초반이지만 개표율 30%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7.6%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23.2%의 득표율을 기록 중인 아이오와 이변의 주인공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입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19.7%의 지지율로 3위에 뛰어올랐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0.2% 득표율로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8.2%, 불과 한 자릿수 득표율로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아이오와에 앞서 이번에도 추락하며 유력한 대선 후보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흐름은 앞서 열린 아이오와 당원 대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뉴햄프셔의 경우 당원들만 투표하는 것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점에서 후보 지지도를 더 폭넓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이어 1위를 차지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추락하는 판세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몬머스 대학이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의원은 지지율 26%로 1위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6% 지지율로 2위입니다. 둘 사이 지지율 격차가 10%나 나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워런 상원의원이 13% 지지율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바짝 뒤쫓는 형국입니다. 연방법원이 이동통신업계 3, 4위 업체인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동통신 시장은 버라이즌, AT&T와 함께 3강 체제로 재편됩니다.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뉴욕주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합병 반대 소송에서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3개 주 법무장관들은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법무부의 승인에 이어 법원까지 합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이동통신 시장 재편은 7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34%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티모바일은 18%, 스프린트는 12%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안은 연방 이동통신업계 지형을 2강 2중에서 3강 체제로 뒤바꿀 메가딜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주정부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반독점법이 금지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메가 합병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퀸즈 YWCA에서 센서스 인구조사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의 전반적인 설명과 인구조사가 뉴욕시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은 내용들이 다뤄졌는데요.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센서스는 나온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교육, 주택, 도로와 다리 등 사업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 혜택이 결정돼 절대적입니다. 지난 2010년 미 전역에서는 약 75%의 참여율을 기록했지만 뉴욕 일원에서는 65%의 참여율을 기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10-1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그 센서스 조사가 너무나 이 뉴욕에서 적게 되었기 때문에 내셔널리는 한 75%가 했대요. 근데 뉴욕은 60몇 %밖에 안 돼서 센서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참여 대상은 시민권, 영주권자, 단기 방문자, 서류 미비자 등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름, 주소, 성별, 인종 등 총 10개의 설문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인종은 소속 국적을 뜻해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코리안, 한국인을 체크하면 됩니다. 응답한 정보는 불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없고 통계 자료로만 활용돼 정보 보안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설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구조사가 커뮤니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2020 센서스의 캠페인 문구처럼 정부 정책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제네시스 오픈에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로 격상된 이번 대회의 호스트, 다름 아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사실 대회가 열리는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은 우즈에게도 남다른 인연이 있는 장소인데요. 최고의 대회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맞붙는 만큼 이번만큼은 우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세계 10위권 프로골퍼 중 9명이 참가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이번 대회 호스트인 타이거 우즈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사실 경기가 열리는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은 우즈에게 홈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즈의 첫 PGA 투어인 닛산 오픈도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고 모두 12번의 경기를 이곳에서 펼쳤지만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지 못한 겁니다. 프로골퍼들이 우즈와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을 애증의 관계라고 논하는 이유입니다. It's hard to, I've played in a number of events over the years, and for me not to win an event that has meant so much to me in my hometown. I've done well in San Diego, but I've done well at Sherwood. Just haven't done well here, and so hopefully that I can put it together this week, and we'll have a great conversation on Sunday. 우즈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각자 분야에서 정상을 달린 LA 레이커즈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우즈는 코비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그의 등번호 중 하나인 숫자 8을 골랐습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8번 홀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홀이 됐습니다. Kobe and Gigi are not here, but it's hard to accept, and the people who are close to him, and then all the families, it's just hard to accept that reality. 하지만 타이거 우즈 선수에게는 든든한 응원군도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재단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는 한인 학생들은 그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정말 TV에서만 보다가 정말 현실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멋있고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즈는 로리 맥킬로이, 브룩스 캡카 등 현 세계 랭킹 1, 2위 선수들과 오는 목요일부터 진검 승부를 가려야 합니다.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펼치는 13번째 경기지만 자신이 호스트인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 우즈의 목표입니다. 세계 랭킹 8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호스트로 참여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우즈와 애정의 관계로 불리는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그가 우승컵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타임스가 오늘 LA 폭동이 발생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우스 LA 한흑 갈등의 골이 깊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사우스 LA의 리커스토어에서 한인 업주와 흑인 손님 간의 갈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시 한인회와 총영사관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는데 LA타임스는 리커 앞 시위를 주도했던 흑인 남성이 지난해 11월 벌금 $400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공모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마리아나와 현금을 빼돌려 기소된 올해 30살의 크리스토퍼 김 씨에게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셰리프 경관과 공모해 다운타운 마리아나 보관 창고에서 가짜 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수백만 달러 어치를 압수했는데 김 씨는 이중 150만 달러를 넘겨받아 되판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비는 늘어난 반면 해외 원조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파괴적인 예산안이라고 비난하며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레버 21이 결국 8,100만 달러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포레버 21은 경쟁 응찰자가 없어 어제로 예정됐던 경매 절차를 취소했습니다. 앞서 포레버 21은 최대 쇼핑몰 업체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컨소시엄에 8,100만 달러 매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판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어벤져스에서 헐크를 연기했던 마크 러팔로가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매체 콜라이더는 아직 정확한 배역을 알 수는 없지만 배우 송강호가 맡았던 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